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집은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지만 대출 이자는 내 자산을 쌓는 과정이다. 우리 부모님부터 옆집 아저씨까지 입을 모아 말하는 이 달콤한 서사가 사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왜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는지 오직 숫자로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3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른바 연끌을 해서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것이죠. 가진 돈 4억 원에 은행 대출 6억 원을 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줬습니다. 철수, 이제 드디어 성공했네. 집값 오를 일만 남았어. 라고 말이죠. 자, 3년이 지난 지금 철수 씨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10억 아파트 주인이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 원 대출에 대한 이자만 연 4.5% 기준으로 매달 22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수선 유지비,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350만 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위안 삼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3년 동안 1억 원 올랐잖아. 라고요. 자, 여기서 계산기를 꺼내 봅시다. 3년 동안 철수 씨가 지불한 이자와 세금, 기회비용을 다 합치면 이미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집값은 1억 올랐는데 나간 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철수 씨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을 파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집이라는 환상에 빠져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실의 실체입니다. 철수 씨는 자산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은행과 국가라는 거대한 주인에게 매달 막대한 상납금을 내는 소장농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는 이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연 10%가 넘는 고성장 시대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에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을 사면 자산이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회계학의 관점에서 자산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입니다. 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에게 매달 배당금을 주나요? 아니면 월세를 주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리비라는 이름으로, 이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여러분은 월세는 남의 배를 불려주는 거라 아깝다고 하시죠? 하지만 대출 이자는요? 그건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가진 생돈 4억 원을 집에 묶어둠으로써 얻지 못한 투자 수익, 즉 기회비용은 왜 계산하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서사에 기대어 현재의 현금 흐름을 난도질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평생 직장의 노예로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지금 사는 것이 이득인지, 전세나 월세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5%의 법칙입니다. 집값의 5%를 매년 매몰 비용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5%는 다음의 세 가지 논리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회비용과 이자 3%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 투입한 현금은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최소한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하죠. 시장의 평균적인 무위험 수익률과 대출 금리의 가중 평균을 잡으면 약 3%의 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 둘째,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 1%입니다. 집도 물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배관은 터지며 인테리어는 유행이 지납니다.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며 건물 자체의 가치는 매년 떨어집니다. 이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집값의 1% 수준에 수렴합니다. 셋째, 세금 및 거래 비용 1%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폭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까지. 이 모든 것을 보유 기간으로 나누면 연간 약 1%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국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년 집값의 5%를 공중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년 5천만 원, 즉 매달 약 416만 원을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집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매달 116만 원씩 손해를 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숫자가 보이십니까? 이 5% 법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A 사례 강남 20억 아파트를 영끌한 박 과장. 박 과장은 20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5% 법칙에 따르면 연간 매물 비용은 1억 원입니다. 한 달에 833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집의 전세가는 10억이고 월세로 치면 400만 원 수준입니다. 박 과장은 매달 433만 원을 언젠가 오를 거라는 희망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매년 5% 이상, 즉 1억 원 이상 꾸준히 오르지 않는다면 박 과장은 매년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비사례 경기도 5억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이 대리. 이 대리는 대출 없이 5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자가 안 나가니 이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5% 법칙 중 기회비용 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억 원을 주식이나 채권 혹은 배당주에 넣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 1,500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세금과 유지비를 합치면 연 2,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동네의 월세가 150만 원 연으로 1,800만 원이라면 이 대리 역시 연간 700만 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시사례 월세 200만 원에 살며 남은 돈을 투자한 최 팀장. 최 팀장은 10억 원의 자산이 있지만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인 집에 삽니다. 남은 9억 원을 연 6% 수익률의 배당주와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연간 투자 수익은 5,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2,400만 원을 내고 나면 최 팀장에게는 3천만 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집값 상승이라는 도박에 올인한 박 과장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최 팀장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론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은 우상향하잖아요. 집값이 2배 오르면 5% 비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자, 데이터를 봅시다.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4에서 5% 수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계산한 5% 비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집값이 평균적으로 올라도 여러분은 본전이거나 겨우 현상 유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건 명목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가치로 따지면 상승폭은 더 줄어듭니다. 또한 복리의 마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에 묶어둔 돈을 S&P 500 같은 시장 지수에 투자했다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부동산이 2배 오를 때 주식시장은 6에서 7배 올랐습니다. 10억이 20억 되는 것에 환호할 때 누군가는 10억을 60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에 간신히 몸을 맞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월세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은 3-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집을 사야 합니다. 첫 번째, 주거의 안정성이 주는 심리적 가치가 5%의 비용보다 클 때입니다. 아이 교육 문제나 잦은 이사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 집이 주는 평온함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소비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초저금리 시대에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대출 금리가 2%대이고 인플레이션이 4%라면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제 혜택이 비용을 압도할 때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이나 특정 비과세 요건을 통해 5%의 법칙 중 세금 파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계산기는 다시 두드려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압도적인 저평가 구간일 때입니다. 주변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고 5% 법칙으로 계산했을 때 월세보다 보유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대폭락장이라면 그때는 숫자가 당신에게 사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실천할 때입니다. 다음 5단계를 따라하세요. 첫 번째, 나의 총 주거 보유 비용을 계산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살 계획인 집 가격의 5%를 구한 뒤 12로 나누세요. 그것이 당신의 실질 월세입니다. 두 번째,
임금 비슷한 조건의 시장 월세를 조사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두 숫자를 비교하세요. 보유 비용이 시장 월세보다 높다면 당신은 매달 그 차액만큼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기회비용을 직면하세요. 집을 사지 않았을 때 그 돈으로 낼 수 있는 연 5에서 7%의 수익을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이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지 숫자로 대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세요. 거주는 가장 효율적인 저렴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남은 자본은 진짜 수익을 내는 자산, 즉 생산수단에 투자하세요. 집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지만 기업과 자본은 당신을 위해 24시간 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집이 있어야 발 뻗고 잔다. 남 좋은 일 시키지 마라. 이런 감성적인 서사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냉혹한 숫자의 전쟁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이 들려주는 따뜻한 서사를 믿지 마세요. 대신 차가운 숫자를 믿으세요. 5%의 법칙은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아줄 자유의 공식입니다. 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쇠사슬을 발목에 차고 평생을 허덕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통해 자유롭게 자본의 파도를 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사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숫자로만 결정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다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대중의 상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날카로운 데이터로 찾아오겠습니다.